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다고 하지요.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때 우리도 이 연방제 수준의 강도 높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무엇을 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용호 국회의원, 그리고 임성진 교수, 김수현 박사님, 그리고 최재형 기업관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헌법 개정안에 담길 지방분권의 내용을 놓고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껍데기뿐인 지방자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곤 있지만 권한과 돈을 중앙정부가 들어준 허울뿐인 지방자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 개정에는 지방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할에 불과한 지방재정의 몫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권한 배분, 지방의 역량 등 강론에서는 반론도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개헌, 최근 들어서 이 사회적인 합의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개헌 투기가 가동되고 있고, 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서 상당히 추진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이 발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아마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에 초석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에서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 개헌과 관련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야기를 시작하죠. 최근에 그 지역에서도 그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토론회도 있고 국회 개헌특위도 조금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께 먼저 여쭤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겠다는 것이 일단 목표이기는 한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여야 사당들의 서로 협의 과정을 보면 간단치는 않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 또 지방분권의 문제는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가장 이제 첨예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원하는 것 같고, 그 외의 정당들은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되 그 외의 총리는 간선으로 국회에서 뽑는 이런 구조, 소위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권력 이제 그런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참에게 맞서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 그리고 또 제2국무회의,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하겠다. 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벌써 5.18 정신 이 부분만 해도 한국당 같아서는 반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의지를 발표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이 헌법 개정이 선거법 개정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문제와 또 개헌 문제가 연동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단일화를 제시해서 라도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이견을 찾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뭔가 공방, 논란, 줄다리기 이런 게 벌어지다 보면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도 있다라는 표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임성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이 개헌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과정 보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사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만큼 지금의 헌법 체제가 87년, 30년 전에 시대 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가 이제 급변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가치관을 담아내야 되는 것은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 서로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도 헌법연구회를 통해서 상당히 광대한 분량의 개헌에 대한 국회 내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그저 논의로 끝나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상황의 변화는 뭐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시민의 힘이 이번 정권을 탄생시키는 그 촛불의 힘이 새로운 이 정치 구조 변화를 바라고 있고 또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좀 더 논의의 중심에 시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주로 논의가 이제 국회 내에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를 본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 여야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안이 돼버리면은 이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하고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논의를 거치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의 참여, 시민의 중심되는 논의가 좀 빠진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수현 박사님, 그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중에서 김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조금 이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논의가 잘 안 되니까 혹시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지방의 그 자치 입법권, 행정권, 조직권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 분권화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희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헌법에서 선언적 규정만을 넣는 것은 물론 그 헌법이 그 조문이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 사항들은 좀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든다면 국가와 지방 간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대별을 한다든가 또 지방의 조직권이나 행정권에 관한 명확한 명문의 보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구성을 지방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라든가 또 정부 내에서도 지방이 국정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 뭐 이른바 지금 제2국무회의라고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지역 순회로 하고 있는 토론회의 중요한 쟁점들 중에는 제2국무회의라든가 또 국회의 이원적 구성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논의의 그 쟁점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꺼낸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국회 내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개헌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통령의 권력이 서로 분권화되고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즉 중앙정부로 대변되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수평적 분권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 절반의 분권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친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분권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좀 부족한 것 말씀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좀 그 보완해서 좀 반영할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헌특위 자체가 개헌특위의 어떤 공식적인 개헌안을 공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서 국회의 어떤 입장이 확고해지기 전에 지방의 의견들을 한 번 더 모아서 한 번 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 그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의견을 좀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달에 4개 시도 단위, 시군 단위의 시장 자치단체 장, 또 의회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2월 달에 지방 분권형 개헌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아직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전달을 한 셈입니까? 구체적인 의견을 아직 전달할 기회가 없었던 건가요?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 가치 부분을 좀 많이 담았고 세부적인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좀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그동안의 개헌들은 대부분 그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87년도에도 그 당시에 그 군부 정권이 끝날 때쯤 해서 시민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또 뭐 그 유신헌법 뭐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우리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사실은 미완의 어떤 헌법의 형태로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촛불혁명 이후에 정말로 새로운 시대 변화를 담는 개헌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역으로 국민들의 모든 그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뜻을 담다 보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토론회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문제, 성평등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 지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으로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신 대로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에서 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개헌 안을 낸 게 있습니다. 조금 손에 잡히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좀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화면으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좀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을 냈습니다. 지금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든지 사회구 정신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지방분권의 가치를 좀 넣자 이런 게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라는 이 선언적 규정을 넣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수선 박사님께서 선언적 규정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독립적인 내용 이런 걸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이 전문이나 헌법 제1조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프랑스 헌법에서 제1조에 프랑스 국가의 조직은 지방분권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라는 조항들이 2003년 헌법 개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프랑스
헌법 개정 이후에 다수의 법률이 그에 따라서 많은 개정 작업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특히 1조라는 거, 헌법 제1조라는 것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국가의 운영 방식과 그리고 그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단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과 제1조에서 지방분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 이후에 지방자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헌법 안에 담겨져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선언적 규정과 관련해서 혹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임 교수님.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시대적 정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이 30년 전의 시민과 지금의 시민과는 전혀 다른 시민이다. 시민들이 이미 소위 말하는 기술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 권력보다도 어떨 때는 더 앞설 만큼 굉장한 어떤 정보적인 또 네트워크를 통한 합의 구조를 시민들이 일정한 이제 권력의 일정 영역을 시민들이 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시민들이 중심이 되지 않는 어떤 체제라는 것은 어떤 국가 발전에 굉장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 분권 특히 이제 주민자치에 관한 권한들이 이런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거기 하나 덧붙여서 지방 분권의 논의 과정에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 분권에 특히 이제 자주 재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면은 현재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이런 굉장히 불균형의 모순들 이런 것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 분권은 철저하게 균형 발전과 조화되는 선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국가이다 좋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대한민국은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지방 분권 국가이다는 선언적 의미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균형 발전에 좀 가치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예, 이용 의원님. 우선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사실 지방분권과 그 국토 우리 균형 발전 이게 사실 뭐 동전 앞뒷면이고 같이 가는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지방분권을 헌법에 선언적으로 담는 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헌법에 담아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지방분권이 충분히 꼽힐 수 있는 토양이 됐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개헌이 되면 지방분권의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뭐 압축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헌법에 담았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이 지방분권이 꼽히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한 게 된 게 한 20여 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짧고 우리가 스스로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점검해 가면서 지방분권과 또 균형 발전을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 그 개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사실은 뭐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이 가치나 혹은 뭐 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담는 것으로도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독일 기본법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해당되죠. 107조를 보게 되면은 이 각 주 간의 상이한 재정력의 격차를 법률을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 건 이 규정 하나가 독일이 지방 재정 조정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든 이 문구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헌법에도 꼭 전문은 아니더라도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그 지방 분권에 집중하다 보면 혹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 하면 핵심적인 요소 3개를 꼽는데 입법권 그리고 재정의 자주 그리고
자치조직권 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입법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헌법에 담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내용 잠깐 또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자문위원회에서 낸 안을 보면 외교와 국방, 금융, 통화 같은 이것은 중앙정부만 입법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 입법권을 가지게 하고 또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 제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한번 볼까요? 예, 헌법 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지방자치법 22조에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입법권을 이렇게 헌법에다가 명시적으로 집어넣는 것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수현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예.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색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예. 지금까지 많은 그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헌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 때문에 오는 제약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령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하위 법규에 해당하는 조례는 법령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령을 넘어서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죠. 근데 법령이 너무 자세해서 사실 조례가 가질 수 있는 입법의 여지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에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먼저 결정을 해두고 그다음에 지방이 명시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논의가 있었던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었다면 헌법을 법령이 범위가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했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구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입법권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시했던 내용 정도의 수준 그 정도가 헌법에 명시되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의원님. 지금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이제 시행령 정부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만든 게 시행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자체는 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가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시행령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 테두리에서 또 하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그냥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늘 좀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를 할 때 아직 충분히 연습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에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 해놓고 또 다음에 또 바꿀 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도 해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수현 박사님.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을 하다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준점은 어떤 규제를 가한다든가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런 이제 법령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에는 법령에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헌법적 기본적 가치, 즉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를 근거로 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에 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약간의 어떤 그 오해라든지 논쟁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조금 더 한번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박사님. 우리가 법령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과 시행령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시행 규칙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표현인데요.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시행령은 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이 대강을 정해놓고 시행령은 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게 되면 그 사항들은 당연히 상위 법률과 결합을 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도, 즉 법규적 사항들도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위반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위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국적 통일적 사항 그리고 국가적 사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고유한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입법 체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안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이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역의 조례가 시행령보다 우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더 좋겠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시행령은 지역의 독자적인 사무, 즉 자치 사무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 통일적 그리고 국가적 사무에 대해서만 예, 규정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시행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조례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입법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규정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사항은 지방정부가 더 법적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일종의 악법이죠. 사실은 그 법 조문 하나 때문에 사실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서 분명히 규정을 하지 않으면은 법령의 범위라는 것이 지워졌더라도 어느 게 법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서 규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뭐 독일 기본법을 제가 자꾸 예를 듭니다만 독일 기본법도 국가 권한의 행사, 국가 업무의 수행은 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전부 지방정부의 권한입니다. 예.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헌법을 보면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걸 배타적 입법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14개를 규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쟁적 입법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 그게 30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 기본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정부가 우선적인 입법권을 갖는, 우리도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헌법 규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그런 바라는 그림은 결코 예.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성의 원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자치단체의 주민자치에 관한 일은 기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 보충적으로 국가가 그렇죠. 참으로 수행한다. 예.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예. 그 말씀을 하시는 예.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입법과 지방 입법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저는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하지만 그리고 방향성은 맞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사실은 이 국토도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인구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만 생각하면 중앙정부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지방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오히려 단일 민족, 우리 전체 국가의 단일성 여러 가지를 좀 어떻게 보면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런 예. 우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옛날 보면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다 같거든요.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나치게 이 지방 분권의 자체에 매몰돼서 너무 많은 걸 하다가 자칫하면 시행착오를 하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차근차근 가자. 저는 그런 생각에 가깝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국가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을 행사하시는 국회의원님의 입장과 또 지방의 입장에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 좀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물론 헌법을 우리가 30년 전에 굉장히 사실은 그 당시에 80년 체제를 수립한 시민들이 철저하게 권력 구조의 논의 과정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헌법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헌법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모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분명하게 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처럼 국가 위주의 이 중앙 집중적인 거대 규모의 어떤 통치 시스템이 오는 새로운 시민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합리적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 이런 시민들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의미로는 새로운 급변하는 특히 이제 기술 자본주의의 급변하는 사회에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위에 굉장히 유연화되고 이것들이 수시로 변하면서 네트워크화되면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분권화되는 이 시스템을 국가가 이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분야에서 기후변화 이런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 국가로 또 실제 세계 경제 위기에서 독일이 살아난 것도 사실은 그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간을 보게 되면 이미 지금의 그 당시에 30년, 20년 전의 상황 독일보다 저희가 사실은 훨씬 지금도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합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이미 방금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소위 법령의 범위에 자율권을 지방에 굉장히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것은 전부 지방에 자율권을 줍니다. 그래서 예. 중앙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이런 소위 말하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방정부가 아주 작은 데서 시행을 합니다. 예. 지금은 지방정부가 시행을 할 수 있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지방에서 하나의 혁명을 이뤄내고 이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중앙정부가 연방정부가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연방정부의 법이 바뀌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가 이게 작은 단위에서 지역에서 주변에서 변화가 오는 거지 중앙의 거대한 통제 중앙 시스템에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좀 단계에서는 다소 좀 불안한 생각이 좀 들더라도 예. 그런 좀 알겠습니다. 과감한 예. 변화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 교수님 말씀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지역의 기초단체를 가보면 그런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의문을 던집니다. 예. 자치단체 장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4시간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 조직화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상당 부분 그렇게 쓰이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지적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역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이제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 정당공천제가 이거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좀 충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그 지방 이 분권이 그 자체의 알겠습니다. 개념에 매몰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려를 이제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공감을 하시는데 이 권한에 따른 역량 이것이 혹시 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표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 입법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법령이라는 말을 법률 정도로 조정하는 안도 괜찮다는 안을 제시를 해주셨고 김수현 박사님으로서 나머지 분들은 입법권 자체를 좀 헌법에 부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면으로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또 자문위원 안에 보면 지방세의 종류와 또 세율, 징수 방법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보면요. 예, 다음 보실까요? 헌법 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지방자치의 가장 큰 핵심이
사실은 재정 문제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권한도 중요하지만 예산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최재형 교육관님 이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 예, 스스로 지방자치를 정말 자율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 또 반드시 되어야 될 것들이 아마 재정의 문제일 것이고, 그러나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방 스스로 모든 걸 다 재원을 다 동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국세와 지방세의 논의라든지 또 아까 지방 균형 발전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지방 균형의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즉 지역 간의 이 경제력의 발전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지방 재정을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이제 그 8대2 정도로 돼 있는데 7대3을 거쳐서 한 6대4까지 가야 된다는 되게 지향점은 되게 암묵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률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냐, 방법론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당연히 이제 우리 지방 분권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세를 지방세화한다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골고루 세원이 있어서 돈이 거칠 것이냐? 예. 안 그렇거든요. 자칫하면 오히려 비입빈 부익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개 시군 정도가 아마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정도의 예. 재정 자립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지금은 이제 지방교부세를 사실 중앙정부가 내리는데 저희도 법률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19.24 정도 이제 지방 교부세율을 주거든요. 예. 법정으로 주는 예. 그것을 한 23%, 중국에 가서는 25% 정도 좀 높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국세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방세로 바꾸는 거. 거기에 나아가서 지방이 이제 각 지방마다 거치는 세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서로 다시 나누는 예.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골고루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방세 비중을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각 지역 간의 균형을 그렇죠. 잃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향은 가되 그걸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 그 방향성은 이제 모두가 또 저도 전적으로 예. 동감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안으로 그 지금 OECD 국가에서 한 13개 정도 국가가 이제 공동세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분명히 분리를 시키는데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그 세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주로 이제 가장 세원이 큰 세금들이죠. 단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상원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원은 이제 지방의 이 균형 발전을 고려한 측면의 접근이고 하원은 이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이제 지방으로의 지금 8대2 구조를 지방으로 많은 세원을 옮기는 것도 중요한데 상당히 이 공동세에 대한 논의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 재정 조정제로 교부금이라는 걸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재정 조정 제도의 기본 근간을 헌법에서 지역 간의 각 주 간의 재정력의 차이가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양자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세현 박사님. 예. 가장 많이 그 중앙부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늘려주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그 교부세율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재정의 문제는 지방이 사실은 쓸 돈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가 시키는 사무를 그대로 집행하는 데 돈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집행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런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자체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외면할 거냐? 이제 세원 자체가 인구가 많고 산업화가 된 도시 쪽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세수 증가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교수님께서 공동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와 지방 간의, 즉 국세와 지방세 간의 공동세의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들 간, 즉 지역들끼리의 공동세 문제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간의 일정 비율을 이제 함께 묶어서 기금의 형태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들이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예.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이나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예. 그러니까 지방 분권, 지방 자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예. 그러려면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정책 집행이 필요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국가가 중앙정부가 내가 알아서 골고루 잘 나눠줄게 하는 이런 식의 사고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돈이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가 집행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식이 되게 되면은 정말 지방에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지금 이미 지역이 사실 저희가 지방정부 지출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62% 전체 예산에 그걸 지방에 지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도 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순수한 세입이 한 24.6% 작년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42%가 넘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방의 자율적인 자주세원이 있다는 이런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이제 또 하나는 근데 지방이 지출을 이미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의존적인 측면도 있고 또 자율성도 없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그 주로 SOC 사업이랄까 주민들의 삶에 복지에 연결되는 돈으로 투자가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미래 산업을 지방이 오히려 역행하는 사업에 돈도 많이 지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고려가 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진도를 나가야 돼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다음에는 그 자치 조직권과 그리고 국회 구성과 같은 관련된 내용을 한꺼번에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치 조직권과 관련돼서 화면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현행 그 헌법에 보면 118조의 지방자치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법 112조에는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뭐 공무원 수를 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행정기구 좀 개편하려고 해도 일일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하나 더 보실까요? 국회 구성, 이건 상당히 덩치가 큰 얘기기는 한데요. 국회를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구성을 해서 상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게 하자.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이 하원 의결이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국회도 다 바꾸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자치 조직권과 관련해서 지방에 상당히 일일이 다 속죄검사하듯 중앙의 그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최지영 기획관님께 좀 그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재량권 지방에 재량권을 준다는 이제 목적으로 기준 인건비라는 걸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그 지역에서 다음 연도에 어떤 업무에 몇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를 중앙정부가 매년 받고 그 수요를 검토해서 그래 너희 지역에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하다.
예. 너희 지역에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3명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중앙에서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예.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기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지금의 제도가 너무나 구시대적인 생각 예. 아닐까 생각 갖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장들은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취업 부탁을 엄청 받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총정원령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지방자치 공무원이든 중앙공무원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겁니다. 한 번 뽑아놓으면 30년 동안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장 세금뿐만 아니라 그 우리 다음 세대에 사실 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중앙정부가 엄격하게 통제를 해왔다, 관리해왔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을 광역이나 또 기초까지 풀어놓으면 그거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복지 예산으로 들어갈 것, 다른 예산으로 들어갈 것이 상당 부분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직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어떤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현실은 과연 그런가? 우리가 늘 비교할 때 OECD를 얘기하고 미국을 얘기하고 사실 독일을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중앙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 조금 이제 의원님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6.25가 끝나고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외신들이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지방자치를 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의 판단은 그 지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또 제어할 수 있고 예. 또 균형을 가져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예. 이제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한두 명의 업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공무원을 둔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지역의 자율권을 이제는 줘도 예. 이제 충분하다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계속되는 구도이기는 한데 그만큼 우리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 아니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이요, 예.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보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전북이다 그러면 다 여러 당이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이 그게 완화될 거예요. 예. 근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일당 독점주의가 됐기 때문에 견제해야 될 의회조차도 같이 갑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은 뭐 참여해서 감시한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리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주민 참여가. 사실은 뭐 주민 예산 참여나 뭐 주민 뭐 여러 가지 뭐 그 방법들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 우리가 사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 임성진 교수님께 마지막 예. 말씀 기회 드리는데 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에 관한 개헌을 저희들이 이제 논의하고 도입하는 게 굉장히 과거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고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 이제 물론 저희가 상원이 도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상원에서 반드시 조율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적절한 꼭 상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면은 그런 우려스러운 점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수현 박사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예. 예. 파리의 부시장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파리시. 프랑스 파리의 부시장 숫자는요, 어떨 때는 18명이고, 어떨 때는 34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파리 시장이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수 정도는 그들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리고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에 관한 자율권은 조직 고건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그리고 본질적 사항이다. 예.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를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단체장과 의회를 뽑고 의회 의원들을 뽑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게 아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혀지는 분들이 있듯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아지는 우리의 대표 대의기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더 많이 감시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언론들이 또 열심히 또 감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 간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서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보다 신뢰를 좀 실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마치 지방분권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을 겁니다. 지방분권을 하되 좀 전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좀 좀 보완해가면서 하자 그런 뜻이고요. 저는 아까 상원 얘기가 있었는데 상원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은 넓고 역사성은 있는데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상원이 있으면 훨씬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인구 비례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인구가 적은 지역은 특히 농촌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양원제 구성 관련해서 임 교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동의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을 느껴집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양원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늘 논의가 이제 중점대로 안 됐습니다만 사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당 정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면 이거 헌법 아무리 바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당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지역주의입니다. 이것은 지역 간의 불균형과 불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조정 과정을 자연스럽게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권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상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상원을 두자고 하는 논의가 많이 있고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만 되면 상원이 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도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분당 한 30초씩만 말씀을 해주신다는 전제하에 마무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기획관님께 먼저 드리죠. 지금 이제 지방 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지방 정부라는 개념, 스스로의 어떤 자의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조직, 재정, 입법 이런 것들이 헌법 정신에 좀 많이 담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박사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적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일부 이루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중앙 집권적 정책으로서는 이런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고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헌법의 논의에서 통치 구조에 대한 논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전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의 강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 질서의 재정립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헌의 논의가 보다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성진 교수님.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사회가 분산적이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이런 방향의 모든 정신이 헌법에 꼭 담기길 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정당 정치에 대한 근원적인 개혁이 없이는 헌법 개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이 정당 개혁의 또는 정치 발전의 출발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정치 발전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저도 당연히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찬성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지방을 보면 사실 인구 구조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거의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정치 무관심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참여에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지방의회나 이 정당 정치가 정말로 뿌리를 내려서 또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자칫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헌법 개정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전라북도도 우리가 정말로 지방 특색에 예. 맞는 산업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당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순서는 여기서 모두 적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